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커뮤니케이션도 스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 루트5 오혁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강연 준비하면서 좀 저한테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활동명 만들었거든요. 그 되게 20년 차 넘으신 분들 많잖아요. 공통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활동명 만드시면 롱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채용 앱에서 서비스 기획자나 PM 잡 디스크립션 보시면 빠지지 않는 자격 요건이 있죠. 그게 이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보유인데 사실 회사마다 수행 업무가 다 달라가지고 나머지 자격 요건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만큼 이게 기획자의 코어 스킬 중 하나라는 데는 동의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쉽지는 않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스킬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게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번에 제가 얘기할 거는 서비스 기획자 직무를 하면서 직접 느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생각들과 제 나름의 이제 스킬적인 노하우, 스킬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서면 이게 되게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결국 제가 이게 강연에 서는 이유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나한테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데 누군가한테는 되게 새롭고 필요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을 많이 덜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에 대해서 아셔야 조금 더 친밀감, 내적 친밀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름은 오혁근이고요. 무사수 기획자 출신이라는 거지. 저 기획자 없이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고요. 헬스케어 에이전시 IT 팀에서 7년차 기획자이고 저는 이직 경험이 없어요.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좀 여기 적지 않은 좀 성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직무적 성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IT팀 합류 당시에 제가 그 사회초년생 개발자 2명이랑 3명이서 팀이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7년 동안 IT팀이 좀 많이 성장해가지고 전 직무를 보유한 이제 저희 팀이 최대 15명까지 컸었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 성장 과정을 겪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맥비 컨퍼런스 강연 2번 이미 했었는데 제목이 이제 사수 없이 시작해서 한 중소기업에서만 6년째 고여있는 썰, 그리고 하나는 기획 6년차 처음으로 부사수가 생겼다라는 제목을 했었는데 제 관심사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수가 없는 사람들, 제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없으신 분 많으시죠? 화이팅. 그리고 그 독서 모임 플랫폼 크로스 디사이플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 좀 기회가 돼가지고 독서 모임을 리딩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많이 하시던데 저도 질문할게요. 커뮤니케이션 잘 하세요? 멋있습니다. 혹시 그 아미님 말고도 나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볼 수 있어요? 안 드시죠? 네,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거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나요? 이게 영어나 축구 같은 거 그런 스킬은 사실 내가 못한다 그래도 다 티가 나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치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근데 그 스킬은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 봤을 때 재평가되면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취하시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는데 혼자 살아보시면 그 당연하게 이제 때 되면 밥 나오고 옷장에 이제 깨끗한 옷 입고 그 집이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그 엄마의 헌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하는 사람이 딱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돼도 수고가
빛나지는 않는 편이라서. 근데 그게 얼마나 잘한 건지 알 사람은 알죠. 저도 알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한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게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 계기가 회사에서 사실 반면교사 하면서 좀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해서 거의 중간에 한 사수가 잠깐 있었던 기간을 빼고는 그 4년 동안 유일한 서비스 기획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맨땅에 헤딩 하듯이 그 일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기준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그래도 그 기간 동안 프로젝트가 틀어지거나 크게 틀어지거나 뭐 욕을 심하게 먹거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경험이 없었고 팀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회사에서 좀 기획자의 니즈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획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이게 사실 그 2, 3년 사이에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순탄치 회사 분위기 항상 이렇게 좋고 순탄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오해를 풀기 위해 저희 지금 직원들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네, 괜찮고 오해 혹시라도 이거 보시게 되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회사에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소통이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와서 제가 그 사람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그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대상이 이제 저희 다른 팀원인 경우도 있고 현업인 경우도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불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제가 일을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프로젝트 무단히 다 잘 끝났는데 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내가 좀 커뮤니케이션 잘 했었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재수가 없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회사에만 있어서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비교군과 대조군이라고 하나요? 왜냐면은 완전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할 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다 동일하게 하잖아요. 저는 진짜 모든 조건이 동일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싹 바뀌는데 양상이 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게 나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이게 요지는 아니에요. 요지는 아니고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도 되게 잘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을 준 사람이나 같이 일했던 실무자들이랑 좀 그래도 무난하게 그냥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다시 프로젝트 하라고 했을 때 진짜 도망가고 싶지만 않은 정도면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미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것 같다고는 말을 했고, 그래서 잘 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를 조금 복기해 봤어요. 복기해 봤는데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거 강연 준비하면서 10개로 딱 추렸어요. 추리고 제목을 저렇게 달았고 화면에 보시는 10가지인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에이전시 출신이라서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편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인하우스 계신 분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대신에 뭐 현업이나 대표님 같이 이렇게 일 요청하시는 사람을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조금 몰입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한 배를 탄 동료다, 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1번으로 언급한 만큼 저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좀 적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됐든 간에 클라이언트나 뭐 현업이 됐든 간에 일단 다 동료는 동료예요. 프로젝트를 하는 한. 그래서 일을 못하면 일 못하는 동료고, 자꾸 부딪히면 나랑 안 맞는 동료이지 적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제 그 불필요한 감정 소모랑 그 기싸움이 좀 정당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가 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절대 순항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나 현업처럼 업무를 요청하는 담당자랑 대립하는 구도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는데, 이제 좀 대놓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싸우자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저희 말리면 안 되고요. 그 뒤에서 욕하고 이제 그냥 서로 싸울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잘 하는 게 우리 공동의 목표다, 이제 우리 같은 편이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프로젝트 잘하고 싶은 이제 욕심이 있는 클라이언트라면 웬만하면 좀 진심이면 통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통하는 소위 노답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큰 갈등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맞춰주고, 그 사람 영향 크게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판을 좀 짤 수 있는 것도 좀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의 키를 선점하라는 건데요. 그 프로젝트 초반에 내가 키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을 주는 사람이랑 이제 대립하게 되는 이유는 주로 이제 신뢰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 일하는 사람이랑 처음 같이 일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내 방식이랑 내 템포로 조금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을 주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신경은 안 쓰는데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들도 기꺼이 키를 맡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한테 굉장히 윈윈인 거고요. 근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팁을 하나를 공유를 드리면, 저는 클라이언트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 리더가 누구냐 인지를 선언하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획 초반에 클라이언트가 해야 되는 업무를 일부러라도 찾아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할 때 필요한 클라이언트 쪽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언제까지 꼭 전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재밌는 게 이렇게 하면 사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그 업무를 잘 관리하고 있고 약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좀 받아서 오히려 더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프로젝트의 키를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로드맵을 꼼꼼히 그려보라는 건데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로드맵을 그려야 되고, 그래서 좀 꼼꼼히 시뮬레이션 돌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행 계획 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행 계획 해보시면 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언제 어디까지 뭐 타고 가고 뭐 미리 사놔야 되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이랑 프로젝트의 차이가 있다면, 그 여행은 내 마음대로 예정했던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꼼꼼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뭐 나는 원래 저는 원래 성격이 좀 P라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하시라는 부분은 제가 진짜 꼼꼼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테스트 뭐 이런 기준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건 사실 뭐 너무 당연한데, 근데 프로젝트별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매번 다를 거예요. 다를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랑 관련 있는 좀 정책이나 규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활용할 만한 기능을 API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일도 있고, 근데 만약 또 이제 그 업체가 해외 서비스면은 계약이 진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예상해서
프로젝트 여정에다가 일정으로 잡아 두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간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도 해야 되네 라고 하는 순간 좀 분란이 생길 일이 많죠. 이게 일정이 끼어들잖아요. 근데 이미 일정은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최대한 꼼꼼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동료들이 일정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건데요.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솔직히 가장 큰 원인은 일정이에요. 네. 뭐 일이 많은 건 어떻게든 하는데 근데 일정 내에 해야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이라는 게 한번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면 사실상 바꾸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고 어려워서 좀 중요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한테 투입되는 공수 물어보면 그 생각보다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내가 전달한 업무 스코프가 조금 모호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문서를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구사항이 러프하게라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일정을 물어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요구사항 토대로 무조건 AI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요. 거의 초안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같이 전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무리 초안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좀 수치화가 되거든요. 페이지 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면에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가 좀 약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만 전달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 AI 같은 게 때로는 그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거 자료 같은 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정 산정은 보통 이제 계약 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막상 그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그 스코프이 뻥튀기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클라이언트한테 이 요구 사항이랑 이 IA 기준으로 낸 뭐 견적이나 뭐 일정이다라고 인지가 좀 초반에 되면 그래도 추가 스코프에 대한 이제 일정이나 비용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팩트로 말하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누군지 아시죠? 저는 애가 셋이 있어요. 애가 셋이 있어가지고 진짜예요. 그래서 그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을 종종 보거든요. 보는데 그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신입 때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부정적인 대답을 하면 상대방이 심기가 불편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막연한 심리적인 장벽도 있고 너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닌가? 좀 부정적 이미지를 줄까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안 된다라는 말을 진짜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된다는 말보다 확실히 분명히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안 된다는 말을 못하면 무조건 되는 것처럼 불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진짜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어차피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이제 거절이라는 게 힘들다면 마인드셋을 한번 조금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절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무자와 클라이언트 모두를 위한 일이고, 근데 그렇긴 하죠. 이게 딱 말했을 때 안 됩니다 하고 우리 쪽에서 대화가 마무리하면 철벽 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뒤에 클라이언트가 그 안 되는 거를 뭐라 해야 될까? 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방법으로는 안 되기는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최대한 문서화하라 라는 건데요. 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가 개발을 다 한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뒤집거나 이제 딴 얘기를 할 때예요. 근데 과연 모든 클라이언트가 되게 나쁜 의도를 먹고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저는 이게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라는 게 이 사태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말했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진짜 그렇게 기억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따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리고 근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결국 돈 쥐고 있는 사람 쪽으로 의견이 흐르거든요. 결국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유일한 방법이 기록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 그 기록 습관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클라이언트랑 통화하는 경우에 그 통화에서 약간 주요 사항들이 오가면 저는 무조건 이메일로 작성해서 바로 보냅니다. 예, 진짜 통화하자마자 거의 최대한 바로 보내고 그 비슷한 이유로 이제 통화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통화 녹음은 나중에 검색이 안 돼요. 나중에 그 내용 확인하시려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보내놓으면 진짜 얼마 시간 안 걸리거든요. 유선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고 보내는 건데 되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는 히스토리 관리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어떤 내용 들어가냐면 그 언제 누가 어떤 요청이나 결정을 했고 어느 채널로 했는지 미팅인지 메일인지 카톡인지 전화인지 그걸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게 발생한 그날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이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번 유용하게 쓰이는 경험하시게 되면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에 나온 그날 바로바로 적으면 그렇게 생각보다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배려하라 그리고 티를 좀 내라. 네, 배려라는 얘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죠. 서로 알아서 배려를 하면 프로젝트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현실적으로 모든 팀원이 다 이렇게 배려를 하게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어렵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제 소위 이제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말하는 그런 영역이 보이면 저는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차지하십시오. 무조건 차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배려가 나중에 교환권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 많이 모아두시면 나중에 쓸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배려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계산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상대방한테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 말이 티를 좀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일 하셔야 되는데 바빠 보이시는데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바쁘시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기억이 이게 인지가 이제 거기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인지를 한 거거든요. 교환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사실 클라이언트 쪽 커뮤니케이션의 쪽에서 티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꽤나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IT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걸 여차하면 IT 업무를 진짜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치 PPT 수정하는 것처럼 되게 쉽게 생각을 해서 아무 말 없이 해주면 그냥 쉬운 일이니까 당연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티 내는 게 조금 쪼잔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프로젝트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잘못 틀어지면 호의 베풀 거 다 베풀고 욕먹는 일 생기거든요. 저는 그건 진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거 개발자가 바쁜데 부탁해서 이거까지는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8번째는 조율은 일정과 비용으로 하라는 건데요. 근데 클라이언트랑 뭔가 조율하게 되는 상황은 약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뒤늦게 요청하거나 이제 컨펌 기간을 본인들이 딜레이하고 나서 데드라인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들이 있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게
뭐 해줬으면 해주고 싶죠. 근데 그 불가능한 거 되게 많거든요.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고 조율하는데 되게 화려한 말빨이 필요할 거라고 무작정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은 이제 일정이랑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아까 뭐 거절하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한 것처럼 이것도 마음의 장벽이, 돈 얘기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좀 개념이 다시 쓰니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서비스가 사실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라서 그 실물이 있는 재화를 거래하는 것보다 비용이 굉장히 유연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계약 시에 논의된 그 금액은 이 업무 수행량과 투입 인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약간 시간을 놓고서 협의한 그 정당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얼마에 팔까요? 2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딱 보더니 근데 저희 3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3개 더 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절대 거저주는, 우리가 일하는 비용이 절대 거저가 아니라는 좀 개념이 바뀌니까 좀 말을 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저는 항상 기록을 남기는 게 무조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견적서나 메일 같은데 이런 거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사유로 일정이 딜레이 되면 소요된 워킹데이만큼 일정이 추가됩니다. 이런 거를 적어 놓으면 그래도 조금 말하기 편해집니다. 증거 남기는 게 무조건 좋아요. 자, 9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라는 건데요. 저는 서비스 기획자에게 번역가적인 센스가 있다면 소통이 좀 진짜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 대상은 크게 뭐 되게 분류가 많이 될 수도 있지만 크게는 이제 IT 종사자랑 비종사자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라든지 유저 같은 이제 비종사자들은 그 일상적인 언어랑 이제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제 개발자나 디자이너 같은 IT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용어나 그러니까 명확한 수치를 사용한 표현을 훨씬 선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화면 맨 위에 있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 키워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이거를 그대로 실무자한테 전달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헤더 텍스트를 지금보다 한 20%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깔끔하거든요. 그냥 키워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보고 나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컸어. 이러면 또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가 그 고민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언어를 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좀 적극적으로 익히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일하게 된 클라이언트의 킥오프 미팅을 가보면 가끔씩 진짜 알 수 없는 영어 약자들 쓰고 처음 듣는 단어 계속 써가지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 일상적인 말이고 필드에서 사용하는 말들인데 심지어 회사 안에서만 쓰는 말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기획자로서는 익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10번째는 텍스트보다는 그림이고 잠시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거를 강연을 좀 잘 못해가지고 스크립트를 보고 있어가지고 넘어가서 잠시만요. 네, 텍스트보다는 그림이고 그림보다는 영상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데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효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래요. 생겨본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화 통화를 되게 부러워하는 편이거든요. 전화 통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문자를 선호하는 편인데, 근데 이 취향은 확고하지만 저는 이제 팀원들이랑 일 관련 얘기할 때 무조건 웹미팅을 선호합니다. 이게 취향보다는 그 업무 효율을 택하는 건데요. 텍스트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게 텍스트를 보거나 들으면
사람은 머릿속에 뭔가를 그려내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그 그림이 100명이면 100가지예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해도 디테일이 되게 다른데 그 디테일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신저로 이렇게 별 얘기 아니라서 시작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계속 부연 설명 붙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웹미팅 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웹미팅에서 화면 공유해서 몇 마디 하면 되게 끝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 클라이언트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종사자가 아니다 보면 이제 IT 문해력이 떨어질 수. 네, 그 텍스트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어가지고요. 이게 텍스트를 보거나 들으면 사람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 그림은 네, 그 그림이 100명이면 100가지가 다 다르게 그려지는데 이게 얼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디테일이 다 다르고요. 사실 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로 채팅하시다 보면 이제 뭔가 좀 말이 묘하게 안 맞아서 찝찝하게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사실 웹미팅에서 화면 공유하고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법칙이 클라이언트랑도 통할 때가 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IT 종사자 아니면 좀 그 IT 문해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기획서를 보고 설명을 들어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좋은 게 프로토타입이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돼요. 뭐 프로토타입 뭐 이런 거 되게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으셔도 그냥 이거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된다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잘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만들어 본 이제 커뮤니케이션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부분이었고, 이제 살펴보신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소위 화술은 아니에요. 저는 화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는 맞는데 이게 마인드셋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문서 작성하고 조사하고 액션 취하고 이런 게 다 사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목은 이제 알아두면 쓸모 있을 수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용어 사전인데요. 이게 좀 가볍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 제가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되게 많이 더듬었거든요.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힌트를 얻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이라는 표현인데요. 언제 사용하냐면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의 동의를 유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앞에 붙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표현으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미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예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일정이 오래 걸립니다. 뭐 이런 말하는 것도 네, 알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표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상대가 무리한 일정을 요구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좀 주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걸 약간 강화한 표현이고요. 이제 너는 비과학적일 정도로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고 있던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까지 포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정을 늘리거나 이 기능은 다음에 업데이트에 포함하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부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상대가 확실히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말했지만 왠지 분위기가 바로 거절하기 애매할 때 사용하고요. 이 표현을 사용하고 하루 정도 텀을 두고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검토했다는 좀 존중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능은 구현이 어려울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가능한지 한번 내부 검토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UX적인 관점에서인데, 전문성의 우위를 앞세워서 상대를 설득할 때 약간 제압하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듣기에 있어 보이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전문성이 오히려 과시하는 효과를 내는 건데, 비슷한 유효가 이제 유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요즘 IT 트렌드를 고려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UX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팝업을 띄우는 것보다 이제 다른 페이지로 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도 이렇게 이거 상대 고집 꺾을 때 쓰는 건데요. 네, 이만한 치트키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사실 근데 남용하면 안 돼요. 이게 상대방이 똑같은 기술로 카운터로 사용하면 진짜 이거는 데미지가 굉장합니다. 네이버 되는데 왜 우리 안 돼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의어는 이제 구글도 이렇게, 당근마켓에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활용 예시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어떠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참고해 주세요. 상대방에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라고 증거를 남기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메일을 보낼 때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전달할 내용을 적고 뒤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컨펌이 늦어지는 워킹데이 일수만큼 이후 일정이 미뤄짐을 참고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난 분명히 말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업데이트라는 건데, 이제 개발 완료하면 클라이언트가 그 작은 스코프들의 추가 개발 계속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까 그 시차라는 게 있거든요. 기획할 때랑 개발 결과가 나올 때 시차가 있어서 그때 동안 이제 좀 보는 게 많아서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좀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작은 추가 개발이 계속 와요. 뭐 이거 해주신데 얼마 걸렸는데 며칠 있다 또 이것도 하는데 얼마나 걸려. 그런데 그럼 이게 비용을 매번 일정 산정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이거는 받아야 되고 이건 안 받아야 되나. 그래서 또 역으로 되게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모아보니까 진짜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싶으신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시는 건 어떤가요? 예, 업무 효율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걱정됩니다. 인데요. 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까지는 꼭 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사용합니다. 이제 방어용 기술인데, 이제 고정된 일정에서 업무 분량이랑 퀄리티는 반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 얘기를 듣고도 강행을 한다면, 만약에 그래도 결과물에 그래서 이슈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약간 좀 완충작용이 있어요. 네가 그걸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신다면 무리해서라도 이 기능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일정이 얼마 안 남아서 개발 퀄리티가 아무래도 걱정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용어 사전 전부였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모임을 하나 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수 없는 분들이 되게 제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어서 사실 그런 분들이랑 근데 가까이 소통하고 좀 돕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나 독서 모임 같은 거 가지고 사람 좀 모아야 되나 하는데, 이게 제로부터 만드는 엄두가 안 났는데 그 크로스 디사이플스라는 독서 모임 플랫폼에서 저한테 좀 제안이 와가지고 좀 급하게 하게 됐어요.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맥비 강연 제가 2번 했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장표에 이렇게 넣거든요. 연락하실 분 연락해라. 근데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그 기획자 6명이랑 되게 좋은 그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제 만약에 회사 밖에 사수 필요하신 분이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좀 플랫폼이 크리스찬 커뮤니티 성격이라서 좀 심리적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플랫폼을 알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진짜 한 명이라도 진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 번. 그래서 혹시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오늘 내용이 조금 스킬이랑 노하우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풀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과 프로젝트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진심이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집중해 줄 수 있게 내가
이 기획자의 포지션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력을 쌓아 가시면 사실 뭐 그런 노하우들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프로젝트와 커뮤니케이션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